예, 후보자님 지명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이 잘 안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에게 딱 각인됐던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된 판단과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 뇌물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후보자하고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이제 달랐죠. 1심도 달랐고요. 이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느냐면 판결 3일 만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 중에 저도 있습니다. 훌륭한 판결은요. 이게 법리 적용의 기술적 측면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 보다도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을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심 판결, 국민의 상식, 대법원의 판결 다 상관없고 이재용은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경감해줬다. 이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판결, 국민 상식,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달랐던 후보의 판단, 이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과 각종 불법 행위 등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도 입힌 이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어야 할 판사의 균형 감각도 부족해 보이고 더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 대통령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협박하셨는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판단에 대한 그 입장에서 뭐 유감을 표명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의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신다고 그러면 본인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 판단은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또 이게 무슨 회개한 얘기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최종심이 나와 있는 판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만 이렇게 우리 고위재판관의 법조계 자녀와 평범한 서민의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차남 간의 금전대출 1억 7천만 원. 근데 연리가 0.6%의 초저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 없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PPT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지금 차남에게 대출해진 1억 7천만 원 중 상환된 4천만 원 빼고요.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면 지금 이자 아드님한테 매달 6만 5천 원씩 꼬박꼬박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소득을 합산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거든요. 이거를 받을 경우에는 월 29만 2,500원씩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근데 아드님은 지금 6만 5천 원 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예. 시중은행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월 52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미 연봉이 결혼 전에도 8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합치면 당연히 디딤돌 대출은 못 받고요. 이 50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 판사의 아들, 집에 돈 있는 부모는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데 판사 아빠도 아니고 돈 있는 부모들 두지 못한 우리 평범한 서민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월 이자만 50만 원을 문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제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관련 기사를 보고. 이분은 1억 9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그때 본인의 여러 조건을 잘 맞춰서요, 2.9%의 비교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100만 원. 근데 이자만 43만 원을 물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이자만 1억 6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자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산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갚는 중에 아파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불법은 아니다. 세법상 문제 없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대적 박탈감, 증여 관련 오해,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님의 이 태연한 답변이 서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 헌법재판관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자를 받은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자, 정리해 주시죠. 한 말씀만 보태면 초저금리 보충 질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셨어야 해요. 자, 김의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